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3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으로 출발하는가 싶더니 이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0.69% 상승하면서 3,252, 20포인트 또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삼성전자가 4% 이상 네.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 2.5%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머스크랑 계속 네. 협업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식 쪽으로도 매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LFP 배터리 그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테슬라랑 보니까 공급 계약이 맞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다른 셀 업체들 주가, 뭐 삼성 SDI 이런 주가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오늘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또 다시 한번 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주인 테슬라와 국민주인 삼성전자가 다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위즈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핫했던 건 갑자기 그 현 정부가 이제 대주주 요건 50억에서 10억으로 바꾸고 네. 이러면서 이제 5,000피 어디 갔냐 막 이러고서 난리가 났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갑자기 테슬라랑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테슬라랑 납품하고 이러면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좀 이제 겹쳐져 가지고 좀 이제 덮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좀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그렇죠.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안 빠지고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는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시세는 약간 좀 약해지고 맞아요. 반대로 이제 그동안 좀 못 오르고 약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는 안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썩 뭐 좋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해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특히 이제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보면 좀 강화를 한 건데 약간 좀 지금 자본시장의 어떤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저희의 어떤 기대감이 사실 좀 약간 약해질 법도 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 문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도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부자 감세라는 거에 이렇게 프레임이 맞춰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 것들이 좀 멈춰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조금 드는데 뭐 그래도 뭐 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갖고는 있는데 약간 좀 속도는 좀 멈칫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솔직히 아파트값 14억, 12억인데 평균가가 대주주가 10억이면 모두가 대주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포커스를 주식시장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을 보내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 그냥 못 올라가게 하고 네. 이런 견해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동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돈의 흐름들이 사실상 조금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로 그 6월 달에는 고객 예탁금으로도 그렇고 그 운용사의 주식형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7월 중순 이후에 이런 자금 이동 자체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오히려 7월 달 들어서는 MMF로 거의 30조 가까이 자금이 유입이 됐고 오히려 예탁금은 들어오던 것들이 좀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좀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6월 달에 좀 달구어졌던 기대감이 7월 들어서는 좀
멈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10억 원 이상 보유시라는 게 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앞서 이제 세제 개편안 보니까 지금 이제 현행에서 이제 바뀌는 개편안 보면은 그 이전에는 뭔가 이제 부자 감세에 이었었는데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더 이제 대주주라든지 법인세를 올린 걸로 봐서는 더 증세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연말 되기 전에 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늘 보면은 12월 달 그리고 항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네. 늘 12월마다 이제 매물 폭탄처럼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늘 반복이 좀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 올해 주가가 뭐 연초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이런 그 매물 부담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7만 전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 약간 조정받는 듯하더니 이제 오늘 이제 다시 급등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테슬라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들어가면서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률의 격차,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사실은 더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삼성전자의 어떤 뭐 그 테슬라의 반도체 계약이라는 어떤 이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이게 주는 타이밍에 조금 더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바닥 탈출을 조금 더 빠르게 좀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이제 테슬라 이슈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사실 이제 테슬라 실적은 무지 안 좋죠. 예, 예. 뭐 이익이 한 40% 가까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부진한 게 사실이고, 근데 또 이거를 모르진 않잖아요. 워낙 이제 그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대체로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이런 시장에서 좀 그 원래 좀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테슬라의 맹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쁠 거라는 거는 대체로 좀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테슬라를 보는 관점은 뭐 이런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도 있고 네.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의 출하량, 예. 로봇의 생산량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칩니다. 지금. 예, 올해 뭐 적어도 한 2,000대, 3,000대는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로 들어왔는데 거의 목표의 한 10%도 못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좋은 회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성장 동력이 있어서 구체적인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가기를 못 시켜줬다라는 약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뭐 단순히 그냥 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저희 개인 투자자들, 저희 국내에 계시는 서학개미들이 이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좀 걷어들이고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나 다른 쪽으로 가시는 그런 이유가 좀 됐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납품한다 그러는 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칩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대수가 많아져야 삼성전자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계속 대수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그래서 저도 그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막 너무 저희가
그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는 쪽이긴 하고요. 근데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치는 아직은 그래도 좀 탄탄한 편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런 그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서는 사실은 뭐 중국 차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쟁력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가 크게 켜지는 편이긴 하지만 적어도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의 어떤 관세 이후에 그리고 뭐 올해 하반기든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보다는 뭐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더 나빠지기야 하겠냐라는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2차 전지 셀 쪽 업체들도 좋은 소식이 나온 게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LFP 배터리,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지금 공급 계약 소식이 아마도 이제 로이터에서는 보도하기로는 이제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 이런 쪽까지도 지금 뭔가 주가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였는데 이 셀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셀 쪽도 예. 바닥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의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네. 2023년을 지나면서 조금 과하게 이런 배터리 쪽으로 이게 투자를 했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용 부담, 그다음에 이제 대손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담들이 좀 많이 생긴 건 맞는데 물론 이런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주문도 주문이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공급 조정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뭐 철강이니 화학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공급을 좀 줄여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중국 나름대로의 그 디플레 압력을 좀 줄이겠다라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바닥을 좀 잡고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여져서 말씀하셨던 셀 업체들도 어쨌든 최악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반등을 하고 고용 지표도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그렇죠. 기대가 되면서 근데 10년짜리 금리가 10bp에 가깝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또 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는 또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빠졌잖아요.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공개되지 않은 이제 GDP, PCE 지표들 나오고 FOMC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본 게임은 FOMC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FOMC까지? 근데 그 FOMC 그 다음 날에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가 있죠. 고용. 예,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지표들을 보면은 약간 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인플레 기대는 약간 떨어져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물가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종 지표들이 다들 지금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서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방향성을 지금 잘 잡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미국의 지금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시장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 미국의 고용 시장도 14만 건이 늘었는데 이 중에 8만 건은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위원회 때문에 공무원이 줄었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는 거고 실제로 이제 민간의 고용은 거의 7만 명대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고용 지표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사실 좀 높고 또 어저께도 이제 6월 그 졸트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구인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도 조금만 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압력만 조금 더 이게 확실해지면은 좀 더 인하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것을 어저께 이제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주가도 약간은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FOMC 뭐 다들 뭐 금리 동결 쪽이고 대신에 이제 뭐 성명서라든지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어떻게 얘기할 거에 대한 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만 진짜 본 게임은 그 다음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FOMC에서
그 미국의 고용을 살짝 먼저 보고 힌트를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고용 쪽이 약간씩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연준의 셈법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고용은 둔화될 조짐을 나타내고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관세 역량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참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건 이번에도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지금 동결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 네. 한 어느 정도 좀 되면은 파월이 인하를 할까요? 뭐 파월의 머릿속을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번 FOMC에서 제일 좀 관건은 그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한데 네. 아마 한 2명 정도가 이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요. 그렇게 되면. 네, 93년 이후 예. 처음입니다. 93년. 네, 그러니까 20년도 예. 더 만에 네. 그러니까 한 명 그 반대는 좀 몇 번 있었는데 네네. 2명 반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2명 반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하든 네. 아마 9월의 금리 인하 아니면 좀 멀게 느껴져도 11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먼저 또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파월 의장은 사실은 물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방향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인하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올해 연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반영이 이미 좀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장기채 금리가 많이 내리면서 그나마 회복을 했지만 지금 실제로 연초만 해도 장기채 투자해라가 완전 붐이었잖아요. 네. ETF까지. 그러면서 실제로 현재 손실이 많이 나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고 채권 투자해서 그래서 채권 투자했는데 손실 났는 거 난 몰랐다. 이런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5% 이상 가면은 자꾸 이제 내려오고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 이상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완전 바뀌어서 이제 5% 이상 가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장기 금리 계속 높을 거다라고 보는 양쪽이 되게 좀 팽팽한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영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올해까지만 보면은 금리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쨌든 둔화가 되고 있고 이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그 수요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물 금리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4%를 깨기는 되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또 달러가 최근 들어서 다시 달러가 좀 강해졌긴 했지만 상반기에 미국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좀 생기는 거고 또 올해 6월까지 미국의 물가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는 유가가 굉장히 좀 얌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유가가 WTI 기준으로 거의 69불, 70불대까지 4월 말 이후에 또 좀 올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가를 누르는 압력 그리고 특히 장기 금리를 누르는 압력들이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조금 금리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장기 금리가 4% 밑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금리를 좀 내리게 되면 다시 미국의 장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또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좀 떨어질 거다. 그렇지만 4%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에는 적기가 아닌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국내나 중국 같은 약간 저성장과 디플레 압력이 있는 국가들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추세적으로는 좀 분명히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어쨌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난 4년 전, 5년 전과 지금의 모습이 분명히 좀 달라졌다라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자산의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게 맞고 저희 좀 뭐 중국 채권이라든지 저희 국내 채권은 보유하시는 게 맞지만 미국 채권, 그다음에 일본 채권 쪽은 분명히 방향성 자체는 장기적으로 좀 변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또 기업들 실적 발표, 지금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또 아마존, 애플 다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있는데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 가량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이고 실적 자체는 좀 견조하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부분 모멘텀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83% 정도가 기대를 상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지난 4분기 평균이 한 78%, 79%였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이번 분기에 네.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좀 좋은 거라서 실적이 지금 추세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미국의 많은 기업들, 빅테크를 제외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약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쁘다라는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지금 빅테크만 그런 거 네.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이 여전히 좀 둔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돌아서는 데는 아마도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테크와 그렇지 않은 업종들 간의 차이가 분명히 좀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무역 협상 지금 이제 막판 줄다리기 중인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 총수들도 다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서포트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시간이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를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설에 따르면 이제 관세는 약간 15%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미국 정부에 이제 제공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뭐 쇠고기하고 쌀 문제, 그리고 이제 방위비 문제, 그리고 뭐 LNG 뭐 이런 것들에다가 조금 더 그 대외 투자 부분들의 규모가 좀 더 확대되는 쪽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15% 관세를 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일본이나 유럽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줘야 될 것들이 꽤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정말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율이 15%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대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또 미국에 공장을 또 많이 지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 국내 산업에서의 공동화를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사실은 이제 미국 가서 장사를 하고 미국의 관세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면은 뭐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미 가 있는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갈 회사들은 분명히 덜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내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더 좀 성장 여력들을 좀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무역 협상의 결과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공장을 많이 짓는 대기업들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희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나 내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뺏기는 입장에서 주가의 흐름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도 보시면은 약간 수출주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덜 나쁘고 오히려 좀 내수들 쪽에서 좀 힘을 잃어가는 현상들이 좀 오늘도 시장에서도 좀 나타났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세하니까 또 궁금한 게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그 반도체 품목별 관세 네. 아직 지금 25%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고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품목별 관세 부과된다라고 하면 혹시 삼성전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저는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미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네. 물량들이 꽤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뭐 HBM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것들 빼고 나면 대부분의 반도체는 사실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네. PC에 네. 꽂아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반도체 품목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반도체만 가지고 세관을 거쳐서 미국에 판매하는 물량들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은 덜 받는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중국의 미국이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그 관세를 얼마나 매기느냐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약간 지연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불확실성인 거고요. 근데 불확실성이라기보다도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저가 사양에 대한 반도체에 네. 대해서는 미국이 대중국에 어쨌든 가는 것들 수출 허가를 이런 것들 했잖아요. 허가를 예. 해주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좀 저희가 약간은 좀 부담을 덜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1,400원 다시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달러 강으로 돈 건지 아니면 이제 드디어 좀 정리를 좀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또 뭐 다른 운용사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1,390원대 딱 가니까 이제 1,400원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이게 올해 그 달러가 상반기에만 거의 인덱스 기준으로 1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3년에 걸쳐서 한 30% 조금 안 되게 달러가 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10%를 잘 안 넘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10%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속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과속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조금 속도 조절 측면에서 지금 달러가 조금 강해지는 거지. 또 미국의 또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뭐 기대감이 좀 커지면은 또 다시 달러는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기보다는 뭐 약간 지금 시점에서 좀 다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계속해서 좀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리튬 가격이 반등한 데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리튬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 하이드로 리튬이 고순도 염화 리튬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재차 상승했습니다. 먼저 하이드로 리튬은 오늘 16%대 급등하면서 2,37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리튬 포어스도 오늘 9%대 올랐고 유일 에너테크도 8%대 강세, 엔캠도 7%대 오르면서 66,900원에 마감했고요. 포스코엠텍도 5.61% 오르면서 1,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더 살펴보시면 먼저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계기로 삼성전기와 삼성 SDI에도 수혜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계약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투심이 몰렸습니다. 먼저 삼성전기가 오늘 10.55% 상승하면서 15만 1,900원에 마감했고요. 삼성 SDI가 7.8% 오르면서 20만 6천 원,
나라 M&D도 오늘 13%대 급등했고 성우와 신흥 SEC도 각각 11%, 7%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력장비 제조업체 GE 베르노바부터 주택용 태양광 인버터 기업 인페이즈 에너지, 미국의 독립 정유사 발레로 에너지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GE 베르노바입니다. 현재 주가는 63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551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91억 달러, 조정 EPS는 1달러 78센트로 각각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파워 사업부는 가스터빈 수주가 늘면서 매출 47억 달러, 마진율은 16.4%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는 총 55기가와트에 달하고 연말까지 60기가와트 달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력 부문은 매출 22억 달러, 마진율 14.6%로 크게 개선됐고 풍력 부문은 수주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미국 법안 통과 이후 고객사들의 투자 움직임이 관측되면서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부문 마진 개선에 따라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2026년에는 공급망 재편과 고가 제품 출하로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3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7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치는 다소 밑돌았습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비중이 90%를 넘어서면서 보조금 수령 자격을 갖췄고 이 덕분에 일부 마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계절 수요와 배터리 판매 지역 확대로 매출이 소폭 회복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세액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조기 종료될 예정이라서 2026년에는 수요가 최대 20%까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실적보단 미국 내 배터리 생산 확대 같은 장기 전략이 본격 효과를 내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발레로 에너지입니다. 현재 주가는 14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5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석유 제품 재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정제 시설이 폐쇄되는 반면 수요는 되살아나면서 정제 마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99억 달러, 영업이익은 9억 9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 기대를 30%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걸프만 지역 정제 처리량은 운송 수요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휘발유와 경유 모두 낮은 재고 속에서 마진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발레로는 고도화 설비와 재생 디젤, 지속 가능 항공유로의 전환에 힘쓰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조선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트럼프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을 핵심 카드로 꺼내든 상황입니다. 네, 단순한 산업 호재가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조선업을 가진 새로운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관세 협상하면서 조선업이 더 핫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업은 한국밖에 대안이 진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본도 대안이 있는 건가요?
굳이 이렇게 미국이 조선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해군력이 굉장히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에 반해 이제 중국의 해군력이 올라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 국가가 있느냐를 찾아보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요. 당연히 이제 중국이 아닌 국가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가 꼽힌 것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조선업의 산업 흐름 자체가 과거에 미국이 밟았던 그 전철을 조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진적으로 좀 볼륨이 큰 산업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안으로 좀 많이 잠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미국이 갖추지 못한 대외적으로 저 해군력을 계속 유지하고 증강시키는 데 필요할 만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조선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안이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야기 나온 게 이제 4천억 달러 대미조선 투자인데 네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잘 안 와닿아가지고. 사실 저희도 이 안에 있는 네.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화된 게 아무것도 네,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했던 이 한 줄 워딩을 생각을 해보면 네. 미국 내에 조선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좀 네. 중요한 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조선소들이 다 선박을 굉장히 느리게 만들고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신조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느리지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배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활용을 해서 뭔가 퇴역 시기를 좀 늦춘다거나 이제 작전에 투입되는 그 스케줄을 짜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부에서 해결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제 해군력에 대한 유지만 하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지금 내부에서 안 되니까 다 외부로 돌려라라고 했을 때 나중에 대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미국 내에 있는 야드들을 현대화시키고 네. 지금 현재 뭔가 끊어진 조선업 인력에 대한 좀 연속성을 갖게 해주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가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게 규모가 4천억 달러랑 일단 굉장히 큰 규모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어떠한 컨텐츠로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그 장단점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래 저희가 마가밖에 몰랐었는데 네네. 마스가는 또 뭔가요? 그 이제 마가에 저희가 쉿빌딩을 넣어서 마스가라고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이제 위대하게. 그레이트하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하겠다. 것처럼 실제로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조선업체 사이즈. 자체를 조금 현대화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현재 그쪽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 생산성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해외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측에서는 4천억 달러 대미조선 투자,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제시한 건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내용인 거. 그걸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계속 바깥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네네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구조로 만들어 달라라는 게 조선업에 한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기대치인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우리도 이제 받아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아마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측에서 이 정도로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한 거 보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해외에게 이제 관세로 압박을 하지만 미국 자체적으로 뭔가 해외에다가 팔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미국은 이제 전 세계 해상물 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원자재의 수출에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완성품에 해당하는 것들의 수출 시장에서는 굉장히 차지하는 그렇죠.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오일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곡물을 팔기 위해서 저희가 선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서비스 자체를 해외 해운사들이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국에 있는 원자재를 수출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서비스업을 굉장히 많이 비용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내재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러한 상선의 서비스 영역을 계속 역량을 줄이다 보니 군함 쪽에서도 지금 이제 뭔가 타임렉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려면 일단 조선업의 이 지금까지 이제 70년 동안 계속 줄어들어온 이 다운사이징을 조금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제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수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실적도 계속 잘 나올 수 있고.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사실 조선업이 지금 이제 미국 수요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기존에 별로 조선 업체들에게 큰 수요 국가가 아니었었기 네. 때문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그런 시장인 거죠. 만약 열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그 하나의 고객이 더 생기는 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조선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너스, 그러니까 신규 추가 수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멘텀도 있고 이게 업종 호황의 시작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가 수주 산업이니까 네. 이제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볼 때는 저희 두 가지 모멘텀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수주 모멘텀이고 하나는 실적 모멘텀인데 실적은 지금부터 2027년까지 저희가 기존에 21년부터 쭉 받았던 물량을 차례차례 건조를 하기 때문에 27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아직 다 조선업체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매번 이제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지난 분기보다 이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27년까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시작점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주는 일단 단기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어땠느냐를 보면 올해 수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 소위 얘기해서 반토막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주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원래 한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에게 큰 고객이 아니었다가 뭔가 큰 물량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약간 새로운 영역에서의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은 수주의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선이 이렇게 굉장히 산업 자체가 많이 좋아진 상태이지만 조선 업체들이 굉장히 흥분하면서 막 몸집을 키우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조선 업체들의 생산 능력보다 꾸준하게 많게 나오는 게 지속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주 시장의 모멘텀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은 수주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정도의 시장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쉬어가는 게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은 조금 쉽게 실적도 좋고 수주도 전년보다 개선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쉬워지는 국면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적을 좋게 만드는 선박들은 친환경 선박, 뭐 스마트 선박 이런 거가 주된 선박이라고 봐야 하나요?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 프로덕트에 있어서는 지금은 주된 선박이라고 주된 보셔야 될 것 선박이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은 어떤가요? 친환경 선박은 가장 정석적으로 만들었을 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검증되고 이제 그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긴 이제 친환경 연료가 LNG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제일 많이 만들어 봤고 LNG 운반선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LNG 추진선도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그 상위 선사에게 만약에 이번에 신기술 탑재한 새 선박 발주할 거면 어디 먼저 찾아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한국부터 찾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그러한 경쟁력이 지금은 1등이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하고 스마트는 말 그대로 좀 자율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하이 클래스의 그 기술은 방산에서 적용이 되던 것이 결국 민영화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그룹에서 저희가 자율운항 그 선박
관련해서 사업을 하던 그 사업부를 떼어내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게 분할해서 상장시킨다 그러고 이렇게 또 막 쪼개기 상장 이런 걸로 또 말이 그러기까지는 나오지 않나요? 일단 좀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조선 업체들이 저희가 단순히 이제 쇳덩어리로 된 배만 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조선 업체들이 만드는 배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선 업체들이 갖추고 있어야 나중에 또 이걸 사용해 본 선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뭐 급등이라든지 공급망 이슈가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러면은 말 그대로 조선업 입장에서는 그 원가 자체에 올라가는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후판 가격 때문에 많이 나오시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 업체들이 쓰는 재료 중에서 가장 시장성에 맞게 이렇게 금방금방 움직이는 재료 중에 하나가 후판입니다. 근데 후판 가격과 선박의 신조선 제품 가격이 디커플링,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박 가격은 오르고 네. 이 재료 가격은 빠진 지가 지금 만 4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가 철강사가 왜 후판 가격을 못 올리는지 생각을 해보면 철강사가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전방 산업들이 많이 철 제품을 가져가서 써주지 않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조선은 호황이지만 저희가 글로벌 건설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게 굉장히 크게 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년에 걸쳐서 빠져서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이 철 제품 가격으로 다시 가격이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은 이제 빠지는 거를 간과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철강사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요즘에 생산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재료 가격이 걱정이 되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조선 업체들은 여기에서 재료 가격이 차라리 기조적으로 조금씩 오른다라는 게 예측이 되면 예정 원가를 그냥 올려서 적용을 해서 제품 가격에 적용을 해버리면 그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조선 업체들이 온갖 내외부 변수가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가장 변수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환율과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정도인 것 후판이 같습니다. 철강이니까 관세 그 철강이 50% 관세 매기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항목인가요, 이게? 수입 철판을 많이 쓰는 업체인 경우는 네. 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거 단순히 뭐 시장에서는 해석이 외교 일정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과 군수 사업까지 엮인 굉장히 중대 이벤트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뭐 특히나 하나그룹이 저희가 워낙 방산에 집중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하나오션이 실적을 냈는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미국에 인수했던 필리조선소에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은 네.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미국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직접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세제 혜택을 줘서라도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게 뭔가 이점을 좀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조선은 지금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미국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카드 중에 네.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출국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선소를 미국에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 같은 게 미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인력들이 생산 공정에 어떠한 그 타임 스케줄로 투입이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조선소에서는 배를 그냥 하나의 스팟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블럭블럭으로 만들어서 나중에는 도크에서 이렇게 합치는 레고 블럭처럼 합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선소 안에서 동선을 어떤 식으로 짜서 이 작업을 효율화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그룹 내에서 좀 이제 전수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선업 관련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일단은 뭐 하나오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개인적으로 좀 보시기에 또 주목할 만한 다른 조선 기업들 어떤 쪽이 있을까요?
방산 얘기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과 네. HD 현대중공업이 네. 제일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업체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해양 플랜트가 조금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이 다른 업체들보다 경쟁력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 업체로 얽혀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네. 이제 세진중공업과 오리엔탈 전공 같은 업체들이 국내에 있는 3대 대기업의 이제 협력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선박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엔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의 엔진이 뭐 쇼티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HD 현대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 다른 선종과 다른 기자재 업체들과 달리 이제 특정한 선종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LNG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LNG 화물창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상장 기업인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조선주들 많이 이제 상승 급등락을 계속 했는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은 조정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좀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진입을 해도 되는 시기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만약에 지금까지 조선을 투자 안 하신 분이 저한테 지금 현 시점에서 네. 어떨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기다려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앞서서도 다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한 마리 토끼의 해입니다. 저희가 실적은 굉장히 담보할 수 있지만 수주가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수주 좀 슬로우했으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잘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수주가 작년보다 줄어 있는 상태로 클로징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제 그러고 나면 지금 우리가 나올 거라고 왜 기대했던 그 부분이 안 나오지? 이게 이제 내년으로 이연이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하면서도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좀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들고 계신 분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조금 이게 내가 안전마진이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신규 진입은 조금 주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 관련 소식이 좀 이어지면 그때서 들어가도 늦지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지급한 소비 쿠폰 일주일째 무려 4천만 명가량이 신청 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이제 소비 진짜 효과가 보이는 반면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최철기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제 소비 쿠폰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막 받아서 카드로 보통 일반은 받는 것 같아요. 네이버페이랑 이런 걸보다는 카드로 받는 게 제일 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제 신청자들이랑 그다음에 실제 소비가 진짜 늘어나서 이게 뭐 경기에 좀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선 뭐 지난 22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뭐 한 주간은 요일제로 했죠.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많이 이제 신청이 몰리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주말을 기해서 요일제는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일주일간의 그 신청 현황을 집계를 해봤더니 거의 한 그 80%에 이르는 78.4%라고는 하는데 거의 80%에 이르는 신청이 전국적으로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신청자 수는 3,967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대상자 중에 많은 인원이 이미 그 일주일 사이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사용은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두고두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신청 상황을 보게 되면 전체 신청 중에서도 보면 그 선불 카드로 한 게 가장 이제 비중이 지금 높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비중으로는 한 75%가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발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15% 정도. 예.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류를 더 선호한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발급을 신청하시긴 지류 하는데.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이렇게 미리 인쇄한 분량이 좀 모자라 가지고 또 좀 이게 지연 지급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류 신청들이 있고요. 가장 편리하게는 그래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지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 오늘 이제 지류로 받으려고 앞서 주민센터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청해 준다고 했는데 지류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1차 지급이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게 소비로 이어지는지 보니까 일단은 통계 상황으로는 편의점 매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1차 지급은 네. 이게 이제 소득 기준으로 좀 나눠서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네. 전 국민에는 15만 원 지급되는 게 맞는데 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네.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는 각각 30만 원, 40만 원씩 좀 더 증액된 그 금액이 일차로 지급이 됐습니다. 우선은 좀 미리 좀 예상도 됐긴 했는데 네. 그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때 이제 필요한 만큼 장보는 필요한 네. 물품을 사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이제 편의점이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런 그 유통 채널이었는데 다행히 또 이거 소비 쿠폰이 지급되고 나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객단가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매출이 얼마 있었는데 하루에 방문한 고객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걸 인당 나누어서 평균 네. 한 사람이 얼만큼 네. 구매했는지 금액을 보는데 통상 그게 한 7천 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지급이 되고 나니까 소비 쿠폰 사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 서너 배,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이렇게 구매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일단은 그 소비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통계적인 현황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4배가 증가됐네요, 소비액이. 그렇죠. 예,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먹거리 위주의 그런 식재료,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것들이 대략 이제 큰 그런 구매 물품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눈여겨볼 게 보통 이제 식재료는 오래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비재 중에 또 대표적으로 또 기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나 또 술 같은 것도 지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출도 또 상당히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보고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매출이 늘었으면 기존의 음식 같은 거를 제일 이제 보통 이제 큰 마트나 이런 데서 샀었는데 마트에서는 사용을 못 하니까 네. 편의점에서 산다. 이렇게도 보면은 마트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드나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사실 유통 채널별로 이런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선택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형마트가 보통 대부분의 이제 가게나 소비자가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많은 이제 대량의 그런 구매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유통 채널인데 대형마트가 이 소비 쿠폰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나름대로 좀 위기 의식을 갖고 또 대폭적인 그런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형마트의 반격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파격적인 그런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 한 50%에서 60%까지 이렇게 한정 수량을 두어서 이렇게 할인도 하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좀 소비자들이 찾을 만한 그런 그 할인됐을 때 찾을 만한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거를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여름철에 많이 또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게 뭐 수량을 한정 수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오픈런처럼 줄을 서서 대기하다가 이제 그 또 사지 못하는 이제 그런 뭐 소비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마트는 그동안에 이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류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마트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좀 그래도 활용하고 그리고 이 소비 쿠폰 때문에 이렇게 경쟁에서도 밀릴 것을 우려해서인지 좀 대폭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기간도 뭐 예정보다 더 늘려서 할인 행사를 한다고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용 시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뭐 피부과 여성의원 아니면 약국에서도 손님이 꽤 몰렸다고 하는데 미용 목적으로 괜찮은 건가 봐요.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소비 예. 쿠폰이 이제 정부가 뭐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특히 또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좀 돕겠다는 취지가 뭐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처가 제한이 됐었죠.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뭐 소상공인이나 그 자영업자 그리고 또 매출액 기준을 뒀을 때는 뭐 연매출 뭐 30억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제약을 두다 보니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뭐 대형마트도 뭐 제어됐다고 그랬는데 일반 병의원 또는 뭐 약국 이런 데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특히나 그 30억 원 그런 매출 기준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병원 같은 데는 갈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의 그런 소규모 그런 의원을 갔을 때는 어떤 그 항목이든지 다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용 목적으로 그래서 뭐 보톡스라든지 또 요즘 뭐 비만 때문에 위고비 처방받아서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것이 굳이 이게 소비 쿠폰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소비하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좀 일부의 지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업종 자체를 뭐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을 일단 뭐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불법적인 그런 뭐 물품 같은 건 당연히 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런 품목에 있어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는 모르겠지만 또 미용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을 어떤 품목적으로 제한을 둬야 되나 하는 그런 좀 그 이의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권리를 또 선택권을 제한한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또 반영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한 다음에 매출액이 이제 늘어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좋다라고 하고 이제 남은 또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어느 분야로 갈까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좀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역의 그런 그 가게에서 뭐 생필품 위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습니다. 또 뭐 음식점을 통해서 네. 이렇게 뭐 음식을 이제 뭐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이제 소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런 뭐 취지를 생각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뭐 다른 어떤 좀 뭐 별다른 그런 어떤 용도보다는 네. 이런 어떤 자영업자 그리고 뭐 영세한 소상공인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소비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됩니다. 네. 근데 배달앱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달앱은 직접 이제 그 음식점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을 직접 하면서 결제하는 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결제하는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앱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네. 이제 소비 쿠폰 사용할 수가 없고요. 네, 네. 뭐 이거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가게에서 직접 배달하는 형태로 해서 그 배달하신 그 라이더 분이 어떤 그걸 결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장에서 매출로 직접 네. 일어날 수 있는 그 음식점에서 매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결제가 가능한 그런 이제 가능해 할 때 그때 이제 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더러는 이게 그냥 배달앱에서 하면 자동으로 이게 소비 쿠폰이 사용되지는 줄 알고 네. 그렇게 주문하는 그런 고객들도 꽤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카드로 신청해갖고 이제 받은 분들은 그럼 사용할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아직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예, 카드로 사용하면은 이제 아까 뭐 매출액 30 기준으로 해서 그 뭐 해당이 되는 그 가서. 어느 업체에서나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카드 결제할 예, 때. 그 카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결제액 중에서 이제 그 여기 소비 쿠폰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먼저 차감돼서 결제가 알아서. 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 결제 금액은 이제 그 본인 카드에서 그렇게 결제가 일어납니다. 네. 문자까지 확인 문자까지 오는데. 그리고 확인 문자까지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용했는지 여부를 네네. 알 수 있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데 실제로 어떤 카드 이제 경쟁이 붙어서 페이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다 쓴 사람한테 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8월까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1차로 받은 걸 다 소진을 하게 되면 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추첨으로 해서 추첨으로. 추가 5만 원에 또 이제 추가 소비 그래요? 쿠폰을 지급한다는 그런 또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카드사 경우에도 이런 그 소비 쿠폰 사용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다양한 또 혜택이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그 고객을 유입하려는 그런 어떤 또 경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이 소비 하고요. 쿠폰을 하면 카드사들이 무슨 뭐 특별한 이익이 있나요? 카드사는 그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결제금 그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맞아요. 수수료 얻게 네, 되죠. 네. 근데 일반 이렇게 예. 그 보조금인데도 소비 쿠폰인데도 거기서도 뛰어요? 똑같이? 여기 이것도 그 가맹점 매장에서 그 매출로 기록이 되는 것이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똑같이 네, 뛴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한번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효과 측면에서 저소득층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지급하고 있는 소비 쿠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우선 좀 그 상황적인 거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에는 어떻게 네. 보면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뭐 정책적인 그 사회적인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수요가 일시 좀 제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예를 들어서 그 팬데믹 상황만 풀리면 이제 수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이제 뭐 계속해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가계의 그 소비 지출 여력이 상당히 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소비가 위축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는 그 오히려 뭐 예전에 그 우리 IMF 외환위기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그 경제 상황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번에 이 그 소비 쿠폰 그 일주일간에 신청된 그 비중이 78.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1년과 21년 두 차례 그 지원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 2020년에는 일주일 동안 54.4%, 그다음에 국민지원금이 2021년은 66.2%였는데 지금 더 많은 그러한 그 신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단기간에 같은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게나 소비자들이 이런 어떤 그 소비 쿠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공감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래서 이제 많이 신청을 또 조기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조기에 신청한 만큼 또 조기에 사용할 그런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도 좀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이 금액도 좀 차등을 둬서 더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이제 두터운 그런 이제 소비 쿠폰 지원이 됐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가게가 소비를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후에도 과연 그럼 정부가 우리 그 경제의 그런 환경, 이 어려운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극복하고 경제 순환을 좀 더 원활히 해서 이렇게 그 소비가 또 진작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알트만이 준다 그랬던 기본소득이 생각나며 기본적으로 매달 50만 원씩 넣어주고 쓰게 해주고 이런 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데 가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써서 어디 가서 카드 깡 하듯이 그러게요. 네. 이걸 또
딴 사람한테 결제를 하고 환불을 돈으로 받아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뭘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사실은 지금 이 정부에서도 이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이게 그 진정한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그 현금 마련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의도가 있는 거로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네. 실제로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해서 뭐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뭐 미용실에 가서 이제 그 어떤 뭐 서비스를 받든지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네. 아니면 이 머리가 이게 부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됐다든지 뭐 이런 어떤 컴플레인을 하면서 환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그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나마도 있는 고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제 발길을 끊을까 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어떤 그 뭐 고객의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그런 리뷰나 후기를 통해서 맞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의견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환불에 응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엄격히 어떤 그 정부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 사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어떤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처벌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카드깡 이런 거 했듯이 소비 쿠폰 깡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지금 회제되고 있을 만큼 오히려 이게 또 많이 그 확산될까 봐 그런 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해당 뭐 중고거래 이런 사이트에서 이거 개인 간의 이런 것을 뭐 할인해서 팔려고 하는 예를 들어 상품권 같은 거를 팔려고 하는 이런 거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빨리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음성적으로 이런 거래들이 오히려 좀 확산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류로 받으면은 양도가 가능하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선불카드나 지류는 선불카드, 예.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선불카드 같은 경우도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그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네.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선불카드 갖고 있는 소지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렇게 뭐 중고거래를 통해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간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되지? 라고 생각해도 처벌을 뭔가 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한 거니까 이런 거 예. 하면 이렇게 잡혀간다.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게 소비자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이렇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했다라는 그 취지를 소비자들이 좀 잘 감안을 해서 이 소비자로서의 이런 그 어떤 좋은 그런 소비자 행동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일부 이렇게 그 부정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그 보조금 그 관련된 그런 어떤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어떤 보조금을 어떤 목적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보조금을 뭐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사업자들이 부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떤 벌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해당 금액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거기에 뭐 제재금을 또 5배까지 또 이렇게 물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카드로 해서 부정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에는 여신 전문 금융업에 따라서 이것은 뭐 징역이나 또 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엄중한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게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법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이 정부의 어떤 이런 취지에 공감해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소비자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도 올랐고 지금 이제 내일이면 FOMC 결과 새벽에 나오죠. 네, 예. 새벽에 이제 뭐 몇 명이 밑에 찍었냐 이거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맞아요.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명 정도가 네. 예, 아마도 다른 표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또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